변증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변증법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반합 나왔습니다. 기대에 나왔고 정반합 또 나왔어요. 정반합이 맞네. 예술 종교 철학 아닙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술 종교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보면 정반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변증법 설명하려고 유튜브에 변증법 쳐서 봤는데 생각보다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변증법을 정반합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아직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반합이라는 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뭐 정이라는 게 있고 반이라는 게 있는데 모순의 적절히 없애가지고 갑자기 합으로 올라간다. 이게 정반합에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좀 절충주의에 가깝게 얘기를 하세요. 이 모순을 그냥 적절히 A랑 B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쳐내고 나도 그렇게 배웠어. 좋은 거 고르자. 근데 이게 아웃헤븐이라는 세계 용어도 예. 결국에는 지향이라는 말이 그치 지자에 그쵸. 날릴 양자이니까 예. 어떤 모순되는 거는 그치게 하고 괜찮은 건 위로 날려버리고 그래서 끌어올리는 네. 거 그런 의미냐? 근데 정반합이라는 철학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해겔의 철학은 아닙니다. 왜냐면 정반합 구도로 가령 뭐 정반합이 진짜 유명하긴 해. 해겔 설명할 때. 맞아요. 저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올라가는 구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많고 어떻게 봐야 되냐. 해겔이 설명하기를 즉자대자, 즉자대자라는 구도가 있어요. 말이 이해 안 가시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자는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즉자는 어떤 추상성입니다. 그리고 대자는 규정된 것이에요. 그리고 즉자대자는 이게 다시 합일의 관계에 이른 건데요. 이게 이렇게 말하셔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펜을 본다고 해봅시다. 펜이라는 추상성이 먼저 들어오겠죠? 이게 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자라는 것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for itself거든요. 뭐뭐에 대해서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있다고 할 때는 타자 존재를 전제를 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치. 타자가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규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정을 하면 부정이 일어나니까 규정하는 동시에 부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겔이 주석을 다는 것 중에 스피노자의 규정은 부정이다 라는 얘기를 다는 게 있어요. 이걸 설명할 때 대자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규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즉자대자는 무엇이냐. 이 규정성이 다시금 이제 합일의 관계 이게 처음에 즉자와 같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 상태인데 가령 펜으로 예를 들자면 펜에는 여러 규정성이 있겠죠. 빨간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펜이라는 추상성을 생각할 때는 빨간색이랑 이 펜이 같다는 걸 몰라요. 이거는 모르는 거야. 그치, 모르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같다는 걸 아는 순간 이 펜에는 빨간색이 있다 라고 즉자대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펜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 다음 단계에서는 빨강 펜, 파랑 펜이라는 규정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이르러서 이 빨강, 파랑도 역시 펜이라는 합의를 이루는 거지. 맞아요. 완벽하게 이르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계속 반복될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풍부해지는 거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반합이 상승의 개념이 아니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배웠거든. 그러면 절대정신이라는 게 막 고고하고 막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추상에서 구체로 상승을 한다라고 해결은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올라간다기보다도 추상성에서 구체성으로 이행한다. 구체성으로 이해한다 이게 맞네. 구체성으로 그러니까 이해한다. 펜이라는 즉자성에서 빨강, 파랑이라는 대자적인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펜과 빨강, 파랑이라는 대자가 합의되는 거야. 펜이라는 개념이 맞아요. 넓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절대정신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너무 이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고고해 보여. 그 단어가 주는 게. 해겔이 절대라는 말 되게 좋아해서 왜냐면 해겔 정신현상학이라는 게 서문 보면 이제 목적을 써놓고 내가 왜 이걸 썼냐. 자기 이전까지는 되게 내피셜로 했다 철학을. 신적 존재 알 수 있다. 뭐 마음속으로 기도도 많이 하거든 좀 알았어. 근데 이거 지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려면 이게 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학자 써서 학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상성으로 지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드러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추상에서 구체로를 되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학문이 되었을 때야만 이제 우리한테 드러나게 그러니까 정신이 현상하게 되는 거죠. 정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현상이 구체네 그럼. 정신이 추상이고. 그러니까 의식까지는 좀 추상적인데 정신까지 가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게 우리한테 다시 드러나는 거. 정신이 현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우가 처음에 그린 그림이 이거거든요. 이것처럼 밑에. 정반합으로 뭔가 올라가서 어떤 건 없어지고 어떤 건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풍부해진다 이거지. 그쵸. 개념이 풍부해진다. 펜이라는 게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즉자 대자라는 말이 저도 좀 아직 어렵거든요. 여기 질문에도 있는데 사르트르가 얘기한 즉자 대자랑 같은 의미에서 해겔이 사용한 건가요? 이건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르트르는 해겔한테 가져온 거. 해겔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알렉산드르 코제브부터. 알렉산드르 코제브. 그러니까
직자라는 개념 뭐냐면 그 한자가 곧직자 안지히라고요. 안지. 안이 뭐냐면 독일어로 곁에서 이런 뜻이에요. 아. 지히가 뭐냐면 자신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곁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자로 번역될 때는 곧직자를 써요. 직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매개도 필요 없는 상태를 직자라고. 근데 대자는 뭐냐면 퓨어지히라고 해요. 퓨어가 뭐냐면 독일어로 어떤 것에 대해서 딱 그거야. 그러니까 대자 번역이 정확한 거지. 내가 그래서 그때 물어본 게 정신현상학에서 소금으로 말하는데. 뭐 소금으로 말해요. 소금은 하얗고 짜고. 설명해줘. 그것 좀. 그러니까 처음에 소금이라는 게 일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 안에 있는 여러 우리가 감성으로 포착할 수 있는 뭐 짜다, 정육면체다, 하얗다 이런 맞아.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거를 이게 직자적인 소금이랑 이 성질들이 같다는 거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소금에는 정육면체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막 근데 우리가 갑자기 막 대나무 소금을 만나요. 까만 소금이 생겼어. 그럼 처음에 의심이 되겠죠. 이게 소금이야? 했는데 우리가 막 먹어도 보고 뭐 입자도 파악해보고 이러다가 이것도 소금 맞아. 그러면 우리의 개념 속에는 까만 소금도 있어. 이것도 소금이야. 그거구나. 그럼 이제 소금이라는 개념이 풍부해지겠죠. 와, 네. 그거구나. 이게 네. 변증법이 소금이라는 직자 존재에서 짜다 또는 검정 소금이 있겠고 그러면서 이 두 개를 다시 소금이라는 동시에 가져가는 포함시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이게 재생산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네. 그러니까 소금이 여기서 벗어난 게 처음에 정해진 그래, 벗어난 게 아니네.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자꾸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자꾸 풍부해져.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네. 그러면 대자라는 거는 네. 여러 번 파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파악될 수 있죠. 그냥 계속 변증법적으로 굴러가는 거죠.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럼 대자는 결국엔 미제 영역.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그렇게 되면. 영원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 개념이 계속 풍부해지는 거. 그래서 이게 재생산되는데 해결을 어머나 이야기다. 나선 구조로 그리잖아요. 이게 왜 나선이냐면 이게 원한 구조인데 다시 돌아오는 구조인데 처음으로 돌아올 때 같은 거지만 다른 거예요. 진짜 무슨 느낌인지 너무 슬슬 알 것 같아. 날아가는. 맞아. 아무튼 뭐 얘기를 더 하자면 변증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 했을 때 재생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개념이 풍부해지는. 그럼 악무화는 어떤 의미야? 악무화는 뭐냐면 이게 무한히 부정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합일이 안 되고 부정만 계속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마르크스가 표현한 게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정권을 잡고 모가지를 계속 날리잖아요. 이건 절대 정신이 맞아요. 왜냐하면 부정을 계속하는 거니까. 부정을 했는데 합일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가지를 날리는 건 악무환이고 이게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반동왕족을 세워가지고 결국 입헌군주정을 이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군주정하고 입헌군주정으로 돌아왔지만 그 처음에 절대군주정이랑 다르잖아요. 이게 합의 직자 대자 존재구나. 그래서 나폴레옹이 절대정신 이렇게 와가지고 악무환을 진무환으로 가게 하는. 와. 그러니까 부정만 계속되면 악무환. 너무 멋있는데? 근데 부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부정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 프랑스 혁명 필연인 거지. 해결에게.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한 바에 의하면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거기에 전지전능 들어가고 근데 반대 태제로 이제 신이 전지하지 않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삶을 보면은 그러면은 전지전능은 신의 속성으로 인정되지만 반대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비전지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정이 여기 같이 가면 두 개가 동시에 신을 이해도 되는 건지 그거는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면 논리학이거든요. 재생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 모든 게 다 포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논리학에도 여러 가지 논리학이 있거든요. 형식 논리학이라는 게 있고 형식 논리학은 연역 논리학을 좀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A가 있고 A랑 동일한 거를 찾는 게 연역 논리학이고 변증 논리학은 부정을 기초로 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A랑 A가 다른데 모순인데 이게 합일적 계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개념을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겔의 논리학은 대논리학이라는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본 분이 계신가요? 읽어본 사람 없는 것 같아. 나도 안 읽어봤어. 솔직히 대논리학은 너무 어려워요. 나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대논리학의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이거든요. 존재부터 시작해서 존재가 개념이 되는 거 해결이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할 방법을 가져왔어요. 엥겔스가 우리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마르크스의 친구잖아요. 자본가 친구. 엥겔스가 이 변증법에 되게 능통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자연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변증법을 좀 간략하게 오늘날에는 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그 책에로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양질전화의 법칙, 두 번째가 대립물 상호침투의 법칙, 세 번째가 부정의 부정 법칙이거든요. 이거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뭔가 이런 존재가 주어지잖아요. 존재가 아까 뭐 어떤 질적 규정으로
보여준다고 이행한다고 했잖아요. 이행한다기보다도 존재가 있고 우리가 빨간색이고 투명한 펜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감각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게 정말 같은지 우리가 이 질적 규정을 부여했다고 해서 이 펜이랑 정말 같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이 질적 규정이 얼마나 정해져 있냐 양적인 규정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상성이랑 B랑 같다고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같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양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질에서 양으로 우리가 이행을 하게 되고 또 양이 정해지면 이게 우리가 구체적 사물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 사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양에서 다시 추상성으로 이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양질잖아요. 이게 질적인 게 얼마나 양적으로 정해져 있냐에 따라 그게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우리가 대립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서로 상호 침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것도 얼마나 빨간지 모르잖아요. 그치. 가령 뭐 새빨갈 수도 있고 맞아. 좀 애매한 버건디색인데 채도가 또 네. 다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갛다 빨갛지 않다가 부정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되는 게 아니다. 상호 침투되는 거고 이 안에 스펙트럼처럼 어디에 양이 정해지냐에 따라서 이 정확한 규정성이 나온다. 이게 양질 전하고 이게 다 설명이 됐는데 양질 전하랑 이 대립물 상호 침투 대립물처럼 보이지만 서로 상호 침투한다. 그리고 부정의 부정 이게 완전 빨간 줄 알았는데 빨간 것도 아니야. 이만큼 양적으로 정해져 있어. 부정의 부정이 돼서 추상성이 다시 구체성으로 되는 얼마나 빨간지 정해졌어. 이 펜의 구체적인 규정을 알겠어. 방금 말씀하신 거 신이 전지해. 근데 전지하지 않은 면도 있어. 얼마나 전지한 거야? 좀 양적으로 규정을 해봐야겠죠. 이게 근데 좀 신적 모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양질전화라는 건 이분법을 허무는 과정인가요? 이분법을 허무는 과정. 그렇죠, 맞죠. 네, 맞죠. 그러면 저는 확실히 이제 감을 잡을 거예요. 저는 이제 남자지만, 네. 너 좀 남성스럽지 못한데? 뭐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양질 전화를 그렇게 설명을 이게 변증법적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엥게스가 이렇게 설명한 거야? 엥게스가 데놀리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왔어. 아. 진짜 짧게 쉽게 설명한 건데 이게 맞아요. 네, 이 설명이 맞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지. 진보사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헤겔은 진보사관이라고 하면 좀 애초에 진보라는 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겔의 변증법을 잘못된 진화론처럼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데 진화론이 진보하는 거 아닌 거 아시나요? 진화론에서 진화가 뭐 되게 세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에 맞춰서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긴팔 원숭이 돼가지고 팔 늘어났다고 난 되게 강한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에 적응한 거잖아요. 그죠. 변증법도 똑같아요. 변증법이 어떤 목적을 상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상정하는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개념을 확장시키며 그것을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 목적론적인 게 없는. 목적론적인 게 아니에요. 변증법 자체는 그게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헤겔은 목적을 상정한 적이 한 번 있죠. 언제? 법철학에서. 궁금한데요? 법철학에서 그 입헌군주제라는 정치 체제를 헤겔은 이게 이성이 현실화됐다. 우리 이성이 현실화되면 끝난 거예요. 그거 그냥 이성 내려와서 대논리학으로 따지면 이념이 되고 개념이 돼가지고 끝난 거예요. 운동이 끝났는데 마르크스가 이걸 비판하죠. 안 끝났다. 변증법이라는 체계가 계속 가는 건데 계속 개념의 무한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더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얘는 지금 그걸 막아놨다. 그래서 비판하는 게 있고. 그래서 법철학 비판 쓴 거야?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쓴 게 너무 재밌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르크스는 헤겔 비판의 맥락에서 쭉 읽어야 돼요. 문제의식도 똑같고 근데 문제의식은 똑같지만 헤겔이 비판하면서 가야 돼요. 너무 재밌네. 이래서 그 내용인 거야 결국엔. 네, 그렇죠. 처음에 종교 비판부터 시작해서 와. 근데 종교 비판한 이유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종교 철학 과학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인식적인 게 후졌을 때 인식이 후졌을 때 이제 세상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종교라는 거에 기댔는데 종교를 치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학을 또 비판해야 되고 그러니까 형이상학도 치워버려요. 근데 헤겔도 그 이념까지 갔으면 형이상학이 좀 치워지는 게 있어요. 헤겔이 되게 형이상학자라고 하는데 형이상학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헤겔은 알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변증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많은 인식이 필요할 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 자체를 알 수 있어요. 맞아. 칸트랑 다른 점이 그거라고 들었어. 여기서 형이상학이 치워지는 거예요. 칸트랑 다른 점이 그거라는 얘기는 듣기 들었고 물 자체를 알 수 있다. 헤겔은 알 수 있다. 근데 칸트는 모른다. 그거를 비판했대 헤겔이. 왜 몰라? 변증법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펜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면 결국 펜이란 거 좀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성우님 보시기에 헤겔이 형이상학적이다라고 하는 건 헤겔 약간 오해하고 있는 스탠스인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글을 쓰니까 절대 정신이니 뭐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좀 형이상학적으로 보이겠다. 너무 사변 형이상학적으로 보이겠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형이상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형이상을 치웠으니까 이제 역사로 넘어가는 거예요.